이제 카툰 컬리지 생물학 신완전 정복, 오늘은 제 8장 생물학의 뜨거운 주제들 편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까지 앞에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 다 끝냈고요. 2부 생명과학의 여러 가지 핫토픽, 뜨거운 주제들을 다뤄볼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전공학이란, 요즘 유전공학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 2부부터도 이제 이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이 뒤에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8장 유전공학이라고. 유전공학이란 말 사실 요즘은 잘 안 쓰죠.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유전공학이란 말이 요즘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유전공학이 모든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해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전공학이란 말 잘 안 쓰고 생명공학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주로 통틀어서요. 유전공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전학의 기본 개념 시간에 배웠던 세포 안에서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발현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다시피 핵안에는 진핵세포의 핵이죠. 우리가 같은 진핵생물, 고등생물의 세포는 이렇게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DNA라는 이 고분자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구경해 보아요. 완전 소중한 DNA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DNA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만든 핵막 안에 이렇게 꾸겨 넣은 거예요. 여기에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손상이 가해지면 안 좋으니까, 안 되니까 핵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감춰 놓은 거죠. 핵 안에 아주 차곡차곡 배배 꼬여서. 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넣어가지고는 이걸 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그 배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주 높은 그 비율로 그 배배 꼬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응축시켜가지고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메신저 RNA 형태로 되는 것을 전사라고 하고, 메신저 RNA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DNA에 담겨진 유전 정보대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 정보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이걸 중심사상 혹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DNA에서 mRNA, 그리고 단백질의 방향으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한다. 이중나선형으로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사다리꼴로 그린 거예요. 이중나선형으로 그리면 그리기도 귀찮고 잘 보기도 힘드니까 어쨌든 이중나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DNA가 전사를 거쳐서 메신저 RNA가 되고,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요 염기서열을 3개씩을 하나씩 묶어서 우리가 코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돈, 두 번째 코돈, 세 번째 코돈, 네 번째 코돈, 다섯 번째 코돈. 이 코돈 하나가, 즉 mRNA가 가지고 있는 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코돈과 결합하는 부위를 이 tRNA, 운반 RNA의 안티코돈이라고 하는데, 코돈과 안티코돈은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코돈의 G와 안티코돈의 C, 코돈의 C와 안티코돈의 G, 그리고 여기 뭐 G면 여기가 C야겠죠. 여기 결합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mRNA의 코돈 부위와 결합하여 아미노산을 하나씩 나른다. tRNA, 트랜스퍼 RNA죠. 뭘 운반하겠어요?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아미노산을 나르는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NA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고 와서 여기 tRNA가 자신의 안티코돈으로 mRNA의 코돈과 결합해서 그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서, 그죠? 새로운 아미노산 하나씩 갖다 주는 거죠. 하나 주고 떠나고, 하나 주고 떠나고, 하나 주고 떠나고, 떠나는 tRNA죠. 아미노산을 내려놓고.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t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을 일렬로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DNA와 RNA 연기들 볼게요. DNA에서는 아데닌하고 티민이 서로 결합하고, 우리나라 말로 쓰면 티민, 영어로는 타이민,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하고, 저기 수소결합이에요. 점점점 해놓은 게 수소결합 2개가 있죠. 그리고 구안인 G와
사이토신, 시토신, C가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때는 수소결합이 3개예요. 점선은 수소결합, A와 T는 2개, G와 C는 3개의 수소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G와 C의 결합이 A와 T의 결합보다 좀 강해요. 얼만큼? 2분의 3만큼 강하겠죠? 1.5배만큼. 그 정도. 그리고 DNA에서는 ATGC가 쓰이고 RNA에서는 T 대신에 U가 쓰여요. 여기 티민하고 우라실의 구조를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CH3가 붙어 있으면 티민, 다이민이고 그게 없으면 유라실이에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똑같이 티민하고 같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RNA에서는 T 대신 U가 쓰인다. 그 말보다는 DNA에서는 U 대신 유라실 대신 티민이 쓰인다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왜? 먼저 유라실이 자연계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유라실의 개량된 버전이 티민이에요. 여기다 메틸 그룹을 붙여가지고 좀 다른 성질을 부여했어요. 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카툰 컬리지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카툰 컬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앞 페이지에서 배웠듯이 DNA는 ATGC 4가지의 염기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인간 유전자를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전체 인간 유전자 혹은 유전체라고 하죠. 유전체, 지놈 혹은 게놈. 지놈이라는 게 더 정확한 영어 발음인데 미형식 영어 발음인데 뭐 게놈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렇죠?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많은 염색체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쭉 펼쳐보면은 염기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3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 DNA가 세포의 해간에 차곡차곡 접혀서 폴딩을 갖다 번역해서 접혀서라고 한 건데 폴딩에 접혔다기보다는 구겨지고 돌돌 말려있고 굉장히 응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염색체 인간 세포에는 46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전사에 의해서 번역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0억 개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염기쌍을 가진 D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는 약 3만 종밖에 안 된다. 2만 몇천 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30억 쌍이면 무지무지하게 정보가 많은 건데 생각보다 되게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을 줄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길다 긴 DNA의 극히 일부분만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라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DNA를 쭉 풀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러한 DNA 염기 서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직접 단백질을 만드는데 즉 아미노산 암호를 암호화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고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간에 끼어드는 부위로서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지 않은 즉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지 않은 즉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인트론은 나중에 메신저 RNA로 만들어진 후에 다 제거되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거되고 인트론이 제거된 형태에서 엑손만 남아서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해요. 그리고 또 조절 서열 혹은 정확한 기능을 모르고 구조적인 역할만 하는 부분. 이 DNA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구조적인 역할,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DNA 일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아니면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잘 기능을 못 밝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단백질은 만들지 않지만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RNA를 만드는 유전자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 우리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인 엑손은 극히 일부분이고 엑손과 엑손 사이에 끼어 들어간 인트론 부분도 많고 아주 그 외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유전공학이라 하면 앞 페이지에서 배운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조작하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생체 내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것은 단백질이니까. 그렇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효소를 만들고 있죠.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생화학 반응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생화학 반응을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예요. 효소가 없으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있는데 굉장히
뭐 몇백 분배 늦게 일어난다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것은 단백질이니까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물론 필요로 하는 단백질,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다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필요한 단백질이 있겠죠. 그런 걸 만들도록 DNA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세포 안에서 신진대사 조절 등의 중요한 생명활동을 모두 담당하지. 그러면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인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죠. 혈당이 너무 높을 경우 인슐린을 투여해서 직접 인슐린을 주사로 맞으면 혈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에 유전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단백질이 인슐린이에요. 기타 호르몬, 치료용 항체 등을 유전공학,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자, 당뇨병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슐린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이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인슐린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 인슐린을 얻었냐? 뭐 사람에게서 얻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동물의 인슐린, 뭐 돼지, 가축들, 그쵸? 고기를 먹고 나머지 그 돼지의 이자, 췌장이죠. 거기서 이제 인슐린을 뽑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투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돼지의 췌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코스트도 높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당뇨병의 환자에게 투여하는 인슐린 같은 것을 처음으로 대장균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인간에게 유일한 단백질을 만드는 DNA 부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인슐린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래서 사람 세포에서 유전자를 DNA를 꺼내서 요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만드는 DNA의 한 부분만을 전체가 다 필요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잘라버리는 효소의 이름이 제한 효소예요.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제한. 효소는 DNA를 자르는데 아무데나 다 자르지 않고 자르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특정 염기서열만을 읽어내서 아무데나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제한된 부위만을 자른다. 그래서 이름이 제한 효소예요. 그래서 잘라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잘라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한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한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 주변을 아주 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조각이 잘라져 나왔죠. 유용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박테리아는 이 안에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DNA도 굉장히 큰 동그란 형태의 DNA를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약간 작은 형태의 DNA인 플라스미드라는 형태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이 박테리아들이 분열할 때마다 이 플라스미드도 역시 2배씩 불려져 가지고 분열한 박테리아에게 똑같이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우리가 아주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배지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죠. 뭐 30분도 안 돼서 뭐 2배로 막 불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기만 하면은 이 대장균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증폭시킬 수 있죠. 나는 박테리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원형 DNA, 플라스미드라고 불리지. 원형이에요, 원형. DNA 조각을 얘네 넣으면 되죠. 그래서 DNA 조각을 넣기 위해서 똑같은 제한 요소가 플라스미드를 자르게 되면 이 잘라진 모양이 요쪽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합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과학은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 넣자. 일단 DNA를 제한 요소로 자르고 그리고 연결 효소 라이게이즈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순간 접착제처럼 뭐 접착제가 흐르고 있죠. 내가 DNA 조각과 플라스미드를 이어 붙인다. 라이게이즈라는 연결 효소가 유용한 DNA 조각을 잘라진 플라스미드와 붙여서 다시 원형으로 되었죠. 다시 원형으로 되면은 유전공학의 3단계 자르고 붙이고 넣자. 어디로 넣어요? 다시 박테리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박테리아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테리아에게 뭐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 박테리아 표면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외부에 플라스미드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르고 붙였으니까 다시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박테리아 안에는 유용한 DNA 조각을 가진 플라스미드가 들어있게 돼요. 이제 내 몸 안에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조각이 플라스미드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자. 이 공장 스케일로 이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거죠. 배양액을 넣고 잘 돌려서
공기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박테리아를 대형 용기에 배양한다. 그럼 박테리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몇 킬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박테리아를 분쇄해야지 이 안에 있는 이 유용한 DNA 조각으로부터 유용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유용한,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그러한 단백질이 박테리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박테리아를 깨야지 박테리아를 분쇄하고 박테리아에 자기가 원하는 이 유용한 단백질만을 정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박테리아 분쇄액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을 뽑아내는 거죠. 다른 단백질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죠. 워낙 많은 단백질들이 섞여 있을 테니까. 단백질을 분리하는 스텝을 거쳐서 우리 유용한 단백질만을 순수 분리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용도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공학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옥수수, 메뚜기들이 자꾸 나를 갉아먹어서 골치가 아팠는데 미생물인 바실러스 트린기엔시스가 만드는 독성 유전자, 독성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유전공학 기술로 이 옥수수 세포에 삽입하였다.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생명체, 요즘 악명 높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GMO죠.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저 옥수수 뜯어먹었다는 죽는다. 그죠? 물론 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 단백질은 인간에게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니까 아주 세이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전자 변형 토마토도 있고, 그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물론 인간에게 치료용으로 투여되는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나 항체와 같은 치료용 단백질도 유전과학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생명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는 정말 위험할까? 집중 대토론. 이분은 저는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조작된 DNA가 떨어져 나와 인간의 DNA에 삽입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아주 적겠지만 불안정한 유전자를 가진 작물이 안전할 리 없죠. 하하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정성 검사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유통되니까요. 아직까지는 GMO가 100% 안전하다는 보고도 없고 건강에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결과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아직 결론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이런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죠. 현명한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기를. 이거 큰일 났네.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 거의 다 GMO라는데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하죠? 뭐 미국 사람들도 GMO 콩, 옥수수 먹고도 몇십 년 동안 아무 일 없는데 별일 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GMO 콩이나 GMO 옥수수가 직접 유통되는 건 아니고 그 GMO 콩이나 옥수수에서 뽑아낸 그 기름, 주로 식용유만이 많이 유통되죠. 기름에는 유전적인 정보가 없어요. 단백질이나 DNA에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름에는 전혀 유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름은 좀 100%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GMO의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요즘만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최나건 선생님이라고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브 채널인 편식방에 가셔가지고 GMO 논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 첫 수업이 끝나게 되어서 평양냉면을 대접하려고요.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굳이 박테리아에서 만드는 이유는 뭐죠? 그죠? 동물세포에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박테리아 말고 곤충이나 동물세포에서도 유용 단백질을 생산하기도 하죠. 사실 요즘은 동물세포에서 더 많이 생산해요. 하지만 박테리아 배양 비용이 훨씬 한 100배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동물세포보다는 박테리아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데 박테리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우리 번역 후 변형 과정,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그냥 아미노산만 연결되어 있다고 완벽한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고 3차원으로 접혀졌다고 또 완벽한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고 100% 완벽한 자연에 존재하는, 즉 사람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똑같은 단백질이 되려면은 사실 많은 단백질들은 이 단백질 표면에 아미노산 말고 다른 성분들이 붙어 있어요.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 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가 더 완벽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질이나 당분을 붙이는 그러한 프로세스는, 그러한 작업들은 박테리아에서는 잘 일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이렇게 지질이나 당분을 붙이는 것들은 주로 진핵세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것들도 세포마다 다 이 지질이나 당분을 붙이는 패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들은 번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 번역 후 변형 과정,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지질이나 당분이 결합해야지 완벽한 기능을 나타내기도 해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단백질들의 경우 박테리아에서는 번역 후 변형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동물세포 내에서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용 항체 같은 것들은 대부분 동물세포에서 많이 만들죠. 요즘 국내에 많은 바이오텍, 대기업에서도 생명공학 연구들을 많이 하죠. 거기서 주로 치료용 항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것들은 다 동물세포에서 주로 배양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